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니 당연히 피곤하지. 몸이 으스스한데 감기인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왔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집안일에 육아까지 그리고 남편까지 챙겨야 했으니 제 몸을 돌볼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거울을 보는데 얼굴빛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까무잡잡했던 피부가 한 톤이 아니라 두세 톤은 하얘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얼굴이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병색이 완연한 창백한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몇 번의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저에게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마치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가슴이 꽉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너무 겁먹지 말자. 일단 침착하게 받아들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위해선 일정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몸조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하시고 체력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당부했지만 제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도 있고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시댁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댁 식구들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조금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걱정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는데, 왜? 어디 아파? 검사해 봤더니 암이래. 잠시 동안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응을 기다리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걱정하는 말이라도 해줄까? 무섭지? 괜찮아. 치료 잘 받으면 나을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암? 뭐 초기라면 괜찮겠지. 근데 치료하는데 오래 걸려? 돈 많이 들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돈 걱정이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큰일 날 건 아니지. 그런데 있잖아. 요즘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나도 아파 죽겠는데 네 얘기만 들어줘야 해?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제가 아프든 말든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의 반응은 남편보다도 더 황당했습니다. 어머, 암이라고? 그런데 요즘 암은 다 나을 수 있다면서. 그러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약 잘 챙겨 먹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암이 걸려?
애 하나 키우면서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돈 벌어놓은 남편까지 두고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서 암에 걸렸다는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거짓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너 그냥 시선 끌려고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다 우울증이네, 암이네, 난리잖아. 남편 돈 잘 벌어다 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프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시댁에 헌신하는 며느리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향했죠. 남편이 골골대는 저를 보기 싫다며 차라리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아픈 사람처럼 있으면 분위기도 다운되고 솔직히 좀 답답해. 차라리 친정 가서 몸조리하고 와. 이 말이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저를 치우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으니까요. 친정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몇 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매일 끼니마다 영양 가득한 음식을 차려주셨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온전히 제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온한 날들이 이어진다 해도 시댁과의 연이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아주 불길한 전화벨 소리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하셨고 저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덕분에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간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또 시댁에서인가?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보니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벨소리는 한 번 끊기고도 몇 번 더 울렸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에 저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뒤집어 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의 하늘은 분명히 맑았는데 제 마음속 하늘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 지나자 이번엔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곧이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어머니께서는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쥔 채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썹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통화 상대가 시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귀에 바짝 붙이고 계셨지만 목소리는 이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걸 두고서 다 나았지 않았냐면서 부려먹으려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제 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몸을 휙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저를 피해버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정말 제정신이세요?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하면 직접 하세요. 왜 우리 애한테 강요해요? 저는 그저 거실에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분이 넘도록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끊으신 듯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어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어깨는 들썩이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우시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원래 강한 분이셨기에 웬만한 일로는 눈물을 보이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흐느끼며 말씀하셨죠. 이혼하면 안 되겠니? 이혼?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했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에서 음식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남자친구가 인사 온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너를 보내라고 하더라.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어요. 음식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보내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애써 울음을 참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그래, 암에 걸려서 겨우겨우 몸을 추스르는 내 딸을 그냥 음식하는 일꾼처럼 여기는 거야. 네 몸이 어떤 상태인지 치료를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시댁의 행사에 맞춰서 너를 부려먹겠다는 거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너를 음식하는 일꾼처럼 생각하더라. 이 사실을 아무리 되새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해도 그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었죠. 분명 어머니와 그렇게까지 통화를 하고도 이제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받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맞서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이제야 봤네.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무슨 일이라니.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서 전화했지. 네? 너 이제 친정에서 쉬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빌빌거릴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딱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빌빌거린다니요? 제가 암 투병을 하느라 몸조리를 하고 있는 걸 두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결혼한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는데 그날 밥 차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차려. 음식하는 걸 별거 아니잖아. 네가 좀 수고하면 되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절대 아픈 내색하지 마.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약 좀 든든히 먹고 와. 며느리가 초췌한 얼굴로 있으면 안 되잖아. 무조건 깔끔하게 하고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세요? 그럼 알지? 아픈 거 다 알아. 근데 요즘은 약 잘 먹으면 괜찮다면서. 다 나아가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애를 키워?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음식하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도 통화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으시고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어디 아프다고 빌빌대면서 소리를 그렇게 치냐? 전화는 스피커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통화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다 나은 거 아니야? 그만 주접 떨고 빨리 와서 음식 차려. 청소도 해야 하고 집안에도 산더미야. 네가 집에 없으니까 우리 집도 시댁도 다 엉망이야.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재는 그들에게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을 앓든 힘들든 죽을 지경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저를 부려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제 곁에는 한 남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점잖은 인상에 하지만 단단한 기운이 감도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과 반듯한 자세, 그리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 단순한 나이가 든 늙은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분은 시댁의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기색은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긴 왔네. 아주 대단한 일이라도 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비빌대다가 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옆에 남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댁 식구들의 시선도 그를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야? 아, 뭐야. 차라리 장모를 데리고 오지. 뭐야. 이상한 늙은이를 데리고 왔네.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뭐야?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이런 늙은이를? 도와주려고 데리고 온 거야? 뭐야, 남자가 어떻게 밥을 해?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옆에 서 있던 남성은 단 한마디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댁 식구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너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데려온 줄 알았더니 그냥 늙은 아저씨 하나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남성이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알고 싶으면 지금 네이버에 제 이름 석자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비웃음을 짓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김땡땡씨 변호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찾아온 건 이혼하기 위해서예요. 저 이혼할 거예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이혼한다고? 어, 이혼할 거야.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죠.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말 그대로야. 이제 더는 당신들 집안에서 부려먹히는 며느리로 살지 않을 거야. 당신들의 가사 도우미로 이제는 그만 살 거라고. 뭐? 야, 너 진짜 이혼하겠다고?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언제부터 나를 생각해줬다고? 그때 신우이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이 언니 변호 맞는다고 했어?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의 동시에 떠올리듯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맞네. 이분이 변호사님이라면서요? 변호사님, 우리야말로 지금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변호사님을 자기들 변호사로 선임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얘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솔직히 저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앞으로 변호사비도 못 낼 텐데 변호사님 괜히 돈도 못 받으실 일에 힘 빼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게 어때요? 시어머니도 거들더군요. 그래요, 변호사님. 우리도 이혼까지 가고 싶은 마음 없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제대로 대응해야죠. 그래, 변호사님이 워낙 대단한 분이라니까 우리가 선임하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이 싱긋 웃으며 변호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저를 내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선임하겠다고요?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변호사님 정도는 되는 분을 선임해야겠죠? 변호사님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팔짱을 끼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는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네? 딸이라고요? 그래요. 이 아이는 제 오랜 친구,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여인의 딸입니다. 저는 지금 돈을 바라고 이 일을 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대단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 저와 맞서 싸울 변호사가 과연 있을까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말 한마디도 못했죠. 변호사님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긴 해봤자 우리가 이기는 싸움인데 이걸 맡아줄 변호사가 있을 리 없겠죠.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맞서야 하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듯했죠.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싸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할 테니까요. 결국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시댁은 점점 더 불리해졌고 결국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친권을 주장하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지를 고려했을 때 남편의 양육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온 흔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병을 앓고 있을 때조차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돼! 난 아빠인데 왜 아이를 내게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생물학적 부친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동을 보았을 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법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50대 50이라는 원칙에 따라 남편이 저를 가볍게 여겼던 모든 자산도 절반을 나눠야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반을 가져가요?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변호사에게 필사적으로 따졌지만 그의 변호사는 이미 체념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번 돈이잖아, 내가. 아닙니다. 제 변호사님이 조용히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절반은 제 의뢰의 몫입니다.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순간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의자를 밀어버렸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내봐야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했었지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붙으려는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걸 맡아봐야 질 게 뻔한데요. 왜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이미 그들의 패배는 확정적이었고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던 시댁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으로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혼이 확정됐던 날 법원문을 나서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너무도 맑았고 공기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짓눌렸던 삶이 한순간에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니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제 삶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로서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춰 제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저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를 되새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